건강의학 분야 1위 과학식 팟캐스트 모티브 브릿지 11월 6일 불금 인디팍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차마 팟캐스트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내일부터는 자존감 높은 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청 안내는 게시판에 참조해 주시거나 모티브 브릿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모티브 브릿지를 검색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페라 박철우 모티비언입니다. 저는 한지훈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저희 오늘이 추석 전날인데 저희도 집에 가서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 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 진짜 집에 가고 싶은데 우리 한지훈 작가님께서 오늘 꼭 찍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추석 연휴 전날에 이 밤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들한테는 행복이고 또 재미입니다. 살아가는 재미. 맞습니다. 자, 오늘 주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연결해 나가죠. 자, 오늘은 당신은 왜 인간관계에서 항상 상처만 받는가? 우리 한지훈 작가님 또 멋진 강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네. 이렇게 처음엔 굉장히 친했다가 이제 30대 정도 들어오면 네.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걸 느끼게 돼요. 좀 슬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주변에 내 아내가 있고 내 아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 40대가 되면 내 아내와 내 아이가 점점 멀어지는 걸 느낍니다. 그러다가 50대가 되면요. 회사에서는 꼰대, 개저씨라고 불리죠. 개 같은 아저씨. 혹은 집안에서는 와이프는 돈 보러 오라고 말해주는 사람, 아이들은 아빠가 왜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하는 사람일까라고 생각하는 개저씨 혹은 꼰대로 성장하게 되죠. 참 불쌍한 존재네요. 예, 대한민국의 남성은 참 불쌍해요.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여성도 불쌍하죠. 주부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거 정말 불쌍하고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살고 어떻게 보면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서 불리게 되잖아요. 어쩌면 우리 평생을 놓고요. 결과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상처로밖에 남지 않고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는다. 이게 참 서운한 얘기인데 돈 없어도 이런 건 어떨까요? 돈이 없어도 내가 나이 들어서 혹은 언제든지 내가 마음 편하게 만난 친구가 있고 마음 편하게 만날 스승이 있고 마음 편하게 만날 선배가 있고 마음 편하게 만날 후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건 정말 점점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완전히 돈을 다 잃었을 때 200만 원, 300만 원 십시일반 도와주면서 야 그래도 생활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돈을 내 주머니에 넣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 또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돈을 넣어준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이렇게 경계 없이 가까운 친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주변에요.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정말로. 맞아요. 한 명씩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만 남겨놓고 떠난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럼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 오늘 분석을 한번 해보는데 인간관계를 잘하면 소통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인간관계를 못하면 소통을 못한다죠. 그럼 그걸 다 불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꽉 막힌 사람. 그렇죠. 근데 이 불통이라는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그 전통적인 인간관계를 고수할 때 불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표준을 하나 만들어놔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든가 혹은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강력한 가치 규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 후배가 나한테 엉뚱한 말을 하면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선배가 돼가지고 나한테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 사장이 돼서 나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그리고 너는 대리 주제에 나한테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규정의 벽을 남겨놓고 나는 점점 왜소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나 정도 수준의 사람이 어느 정도의 소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규범을 알고 있는 건 좋아요. 네. 그런데 그것은 나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사회 집단이나 사회 규범의 범주 안에 들어가려는 발버둥이죠. 자기의 주관을 다 빼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타인과의 관계에서 꾸준하게 만들어가지 못하고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하게 되죠. 삐져 있거나 폭력적이 되거나 주눅 들거나. 자, 나 이제 오늘부터 그 사람과 관계를 잘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인내를 하죠. 부글부글 끓는데 참아요. 네. 그러다가 쟤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 삐져버리죠. 삐져 있는데 계속 긁으면 어떻게 되죠? 폭력적이 되죠. 그렇죠. 소주잔을 날리거나 서류를 한번 집어던지거나 그러죠. 그러다가 네네. 그 친구가 폭력적인 나를 보면서 너무하다 라고 말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다음부터 주눅 들어서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맞아요. 있어요. 또 잘해주다가 또 삐지게 되고 또 폭력적이 되고 또 주눅 들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얘기를 더 이상 나누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무리 시간이 남다 심심할 때 우리는 그 카톡창을 뒤지면서 오늘 저녁에 술이라도 한잔하고 싶은 사람 찾을 때 네. 삐져 있거나 폭력적이거나 주눅 들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원합니까? 연락하기 싫죠. 연락하기 싫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고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있냐면 내가 내 자신의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가치 규범을 가지면서 그거를 점점 맞춰나가려고 하니까 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항상 막 고통스러운 거죠. 막, 빨리 좀, 나는, 네네, 이렇게 말해요. 네네, 그래요. 아유, 부장님 멋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건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가슴속에 쌓이죠. 그죠. 그러다가 그 관계가 확 깨져버리죠. 그렇죠. 이게 이 사람이 약간 유도리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이렇게 자극이 네네. 들어오면 그거를 그대로 맞받아치려는 그런 일종의 가치 규범 때문에 이렇게 참 인간관계가 네.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면요. 소통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한편에 네. 탁구 시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어떤 의미에서죠? 자, 이거 보세요. 탁구 시합에서는요. 왜 탁구의 기술 중에 전 잘 모르지만 네. 이렇게 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강력한 반격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방어만 할 때도 있고요. 그 공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유효적절하게 커팅을 하거나 드라이브를 걸거나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탁구를 못 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일방향으로 가요. 일방향으로. 그렇죠? 제가 그래요. 일방향으로만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유효적절성이 아니죠. 그래서 소통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세상과 나누는 탁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소통은 우선 나를 인식하고 타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인식한다라는 것은 네네. 우선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간관계를 시작해야 돼요. 자신의 존재. 보세요. 우선 인간관계 어떤 대화를 나누기 전에 항상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나는 지금 왜 그런 관계를 만들려 하는지 고민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왜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자, 내가 지금 왜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삐져있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그림자 놀이 있잖아요. 난 너를 상대하지 않겠어. 그림자로 취급해주마. 회사 내에서 복사를 하고 있을 때도 그림자로 취급하죠. 그러면은 그런 그림자 놀이를 하고 있는 나는 왜 그런 그림자 놀이를 즐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불통하는 단계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지금 삐져 있어. 네가 지금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이야. 이건 그래서 굉장히 정당한 행동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불통하는 사람들은. 그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나요? 저는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의문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들이 누가 봐도 그 사람 특정 인물 A라는 사람이 약간의 불통하는 인간이라는 표준으로 잡혀 있는데 그 네. 사람은 항상 주위 사람의 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1대 한 명이서 한 30명을 왕따시키는 그러한 행위들이 있잖아요. 네네. 과연 그 머릿속에는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는데 그거는 본인은 스스로가 그게 정당하다라는 일종의 방정식이 성립을 하는 건가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하이데커의 이론을 가져올게요. 하이데커라는 사람이 그 존재와 시간이 굉장히 어려워요, 책이. 잡아서 한 3번 집어 던지는 책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예,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네. 소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거죠. 내가 만드는 세계라는 거예요. 세계는 항상 존재자들이 만들어가는 세계인데. 네. 자, 여기까지가 하이데커의 말이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제가 한번 발전시켜 볼게요. 아주 쉽게 얘기해 보죠. 칼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칼. 네. 칼은 그 오원춘 같은 사람이 쥐고 있으면 살인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칼을 어머니가 쥐고 있으면은 과일을 깎을 수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단계에서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나의 주체성을 알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이해해 나가고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인간관계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내가 만들어 간다는 걸 몰라요. 이 세계를 내가 만들어 간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기존의 세계는 완전히 고정되어 있고 계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칼의 사용법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모르죠. 그리고 칼은 고정되어 있는 거야. 칼은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저 칼은 사람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위험해. 그리고 그 인식대로만 행동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사람으로 한번 관계해 볼게요.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상처를 받겠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야. 내가 존재함으로써 저 사람도 존재해. 그러면 존재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내 주변에 전부 다 폭력적인 점들이 찍힌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모든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보세요. 칼이라는 도구도 내가 누군가를 살인했어요. 칼로. 그러면 네. 그건 감옥으로 간다는 것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면 지금 완전히 백지예요. 지금 오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내가 깨졌거나 인간관계가 깨졌거나 어쨌거나 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금부터 내가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짜 인간관계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고 세상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소통이란 결국은 뭐냐? 나는 지금 왜 그런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가라는 질문부터 하고 들어가고 내가 존재자로서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좋은 관계로 만들어 나가서 내가 나의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쉽게 화나지 않아요. 왜? 화나는 것은 내가 칼을 과일 깡대 쓰는 것이 아니라 찔러버리겠다는 거죠. 삐져버린다는 것은 그 칼의 용도를 알지 못하고 쓰지 않는 것이고요. 주눅 들어있다는 것은 그 칼을 무서워서 만져보지도 못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죠? 칼로 과일을 깎고 칼로 나무를 다듬고 칼로 타인을 위해서 무언가 좋은 일을 해줄 수 있는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네. 이거는 누가 만들어가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자인 개별 주체인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불통해. 그리고 내가 조금만 돈이 많았으면 이런 인간관계를 만들지 않았어. 이런 너저분한 놈들이랑 이야기를 나눌 이유도 없었어.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이런 집단에 소속될 이유도 없었어. 그렇죠. 내가 조금 더 잘생겼으면 이런 와이프와 결혼할 이유도 없었어.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간관계의 근본은 계속 깨질 수밖에 없어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습니까? 세상은 백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관계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세계는 점점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함부로 삐질 수 없으며 함부로 폭력적이 될 수 없으며 함부로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가상의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부터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을 하나하나 해나가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한지훈 작가님과 당신은 왜 인간관계에서 항상 상처만 받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존재자임을 안다. 네. 사실 의사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존재자임을 안다. 나는 존재감이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나는 주체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칼을 사람을 찌르는 용도로 쓰지 않고 과일을 깎는 용도로 쓴다. 이 말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예, 멋진 말이에요, 이거는. 맞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자신이 칼을 쥐고 있지만 그 칼을 어떻게 쓰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 한지훈 작가님께서 알려주신 강연이랑 또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까지 다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해피 추석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스페라 박철우 모티비언이었습니다. 저는 작가 한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의학 분야 1위 하이스 팟캐스트 모티브 브릿지 11월 6일 불금 인디팍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차마 팟캐스트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내일부터는 자존감 높은 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청 안내는 게시판에 참조해 주시거나 모티브 브릿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모티브 브릿지를 검색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페라 박철우 모티비언입니다. 네, 저는 한지훈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한지훈 작가님께서 당신의 자존감이 항상 무너지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색달라요. 김준태 시인의 참기를 털면서 라는 시를 중심으로 또 한번 멋진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대인들은 불안하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한 90%? 아니, 제가 봤을 때는 100%다 조급증에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급하죠. 빨리 결과를 내고 싶고, 안 되면은 자살할 것 같고,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 되게 무시무시하게 들려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언제나 결과를 따져 묻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과정은 어때도 상관없다. 무조건 결과가 중요하다. 이것이 언제부터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기 시작하냐면 왜 고3 교실에 들어가면 네. 이런 거 있잖아요. D 270일. 네. D. 맞아요. D-Day. D-Day 180일. D-Day 95일. 이게 돼 있어요. 수능 달력이라고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수능 이후의 너의 삶은 없다. 즉, 수능까지만 너는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최선을 거죠. 다하자 그때까지만. 그렇죠. 그럼 막 책 찍고 난리 나잖아요. 맞아요. 트럭에 다 갖다 버리고. 바로 과정은 어때도 상관없지만 무조건 결과가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자존감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를 존중하는 것인데 일정에 내가 맞춰지고 결과에 내가 맞춰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자존감 따위는 완전히 묵살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존경하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결과 중심의 인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한테 있어서 위대한 스승은 누구냐라고 말하면 명문대에 진학시켜준 그 무시무시한 수학선생님. 그렇죠. 혹은 좋은 CEO란 누구냐? 좋은 사장님이란 누구냐? 조금 일하게 하고 돈 많이 주는 사장님. 그렇죠. 어떻게 전부 다 결과 중심에 이 포인트가 다 맞춰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가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진정한 가치라는 거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죠. 자, 저는 결과보다 과정 중심의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은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행복의 잣대에서 봤을 때 왜냐면요,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기 때문에.
돈과 명예, 기타 등등을 얻는 결과는요, 사실 너무 허무 그 자체예요. 왜냐면, 일장춘몽이거든요. 한바탕, 꿈을 꿨다고 생각해보세요. 한바탕 봄날의 꿈을 꾸고요. 네. 우린 다시 허무의 그늘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과 중심적으로 살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꾸준히 나의 길을 다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자존감이란 무엇이냐? 내가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의미 혹은 정성이다. 즉, 자존감은 자신에게 진실된 정성을 얼마나 쏟아 부었느냐에 따라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느냐, 낮은 사람이 되느냐 달라진다는 거죠. 진실로 고백하던 건데 당신은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정성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다하도록 그것을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과 따위는 상관없어요. 이건 진심이에요. 얼마 전에 철호 씨가 저한테 남긴 말 중에 되게 스쳐 지나가는 말이었지만 가슴을 찡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죠?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작가님, 이제 제가 이 모티브 브릿지를 찍다 보니까 이게 결과보다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라는 말을 자신도 모르게 했어요. 기억나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야, 이거 뭐 참 철학가가 다 됐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인상주의 작가 중에서요. 네. 모네라는 작가가 있어요. 인상주의라는 것이 1800년대 후반에 나온 그 화풍의 하나의 흐름인데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 사진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그림의 터치 감각이 좀 더 그 몽환적이고 그 추상적으로 변하게 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상, 사람의 인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그림의 활동을 인상주의 작가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작가가 모네라는 작가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센강 주변에, 즉 지베르니 부근의 센강을 그려내기 위해서, 근데 그게 이 사람 눈에는 새벽의 풍경을 찍어내고 싶단 말이에요. 네. 새벽의 풍경을 찍어내고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고 싶은데 새벽의 풍경을 관람하려면 항상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거기를 항상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60대 노인이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열정으로 새벽 3시 30분에 거기를 항상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대작을 남겨요. 오. 현재도 남아있는 그 지베르니 부근의 센 강변이라는 이 그림은요. 네. 그 그림 자체가 전체가 청색이에요. 즉 안개가 남아있고 아직 태양이 돋지 않은 강변의 그 몽환적이고 새벽의 흐름을 담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그림을 잘 명작을 만들겠다는 결과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즉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새벽의 강변을 느끼고 그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예술 혼을 느꼈을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제가 이 그림은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세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은 자신을 느끼면서 타자의 삶이 아니라 개별 주체의 아름답고 고귀한 삶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인데요. 그럼 그 개별 주체의 삶의 고귀한 가치를 이해하려면 결국은 내가 현재 정성을 다하고 있느냐, 그거 하나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내 결과를 따지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삶의 허무로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뭐 철호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돈의 문제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등 뒤에 있는 거대한 무게감이잖아요. 그렇죠.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돈이 채워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정성, 그리고 우리가 이룩하고자 하는 내면적인 지식에 대한 욕구가 사라진다면 그렇죠. 그것은 양아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될 거고 우리는 위선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듯이 이 모티브 브릿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 김태준의 참깨를 털면서라는 것은 이런 거죠. 한 도시에서만 자라서 한 번도 참깨를 털어보지 않은 청년이 이제 네. 할머니, 시골의 할머니,
댁에 놀러 가서 참깨를 모처럼 아니라 처음으로 털어봅니다. 근데 참깨를 터는데 팍팍팍팍팍팍팍팍 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팍팍팍팍 털면 어떻게 돼요? 시원하죠. 그렇죠. 시원하고 뭔가 이렇게 화끈하게 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결론은 참깨가 다 못 쓰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잘 걸러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충고를 네네. 합니다. 천천히 정성을 다해서 털어라 라고는 신데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정성 어린 나의 길을 가는 것은 참깨를 털듯이 갑자기 하늘에서 꿀떡이 떨어질 것 같아서 무작정 뛰어가서 그 꿀떡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그 참깨를 털어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한번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상근을 내린 밭 귀퉁이에서 할머니와 참깨를 턴다. 보아하니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을 하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한 번을 내리치는데도 힘을 더한다. 세상사에 흔히 맛보기가 어려운 쾌감이 참깨를 털어내는 일엔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한 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이 쏴 이게 뭐예요? 쏴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갱이들. 도시에서 10년을 가까이 살아온 나로서는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인지라. 휘바람을 불어가면 몇 다발이고 연이어 털어낸다. 와, 이게 뭐예요? 굉장히 쾌감에 넘쳐서 막 털어내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죠. 할머니가.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서는 안 되느니라. 할머니의 가엾은 구중을 듣기도 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결과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사실은 과정이 중요치 않은 것이 아니라 결과를 계속 중요하고 있는 동안에 내 꿈은 사라지고 또 나의 정성 어린 작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괴물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결과 중심으로 살아서 무엇을 성취했느냐라는 것이죠. 돈을 성취했습니까? 그럼 돈을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나는 무언가를 이루었어.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그 허무한 속에서 당신은 어떤 삶의 의미를 당신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까? 철학적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냥 돈을 벌었고 저는 결혼을 했고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보통 사람의 삶인데 그럼 그 보통 사람의 삶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 순간은 뭐냐면 그것에 대한 정성을 쏟았느냐 안 쏟았느냐. 또 하나 더 큰 의미는 그 삶이 나의 꿈이었느냐 아니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꿈이었다면 그것은 100% 행복했다는 것. 즉 일장춘몽 인생 무상이었던 내 인생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꿈이었다면 그것은 100% 행복했다는 것.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꿈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항상 억울해하며 분노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삶의 끝에는 돈과 명예가 가져다주는 작은 일의 성취감, 즉 허무감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하면서 항변하죠. 그러면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은 그 삶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자존감이 진실된 정성을 지금 현재 쏟아붓고 있다면 절대로 삶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한지훈 작가님과 왜 당신의 자존감은 항상 무너지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전에 이 말을 들으니까 이런 게 딱 떠올랐어요. 제가 얼마 전부터 헬스클럽을 끊어가지고 운동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운동을 하면서 몸이 좋아졌네요. 좋아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한 일주일하고 시작을 하는데 운동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루에 뭐 2시간씩 뭐 무거운 것도 들고 유산소 운동도 하는데 일주일째 거의 2주가 가까이 되도록 이 몸무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겉으로 네. 봤을 때 근육이 붙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서 정말 이게 변하지 않는구나, 몸 만드는 게 안 되구나 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 사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막 머릿속에 들더라고요.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네.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루에 받은 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시작한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멋진 생각으로 바뀌었네요. 네,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먹는 것도 먹고 싶을 때는 조금 먹고
또 열심히 운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헬스장 가는 발걸음이 확실히 가벼워졌고 가는데 부담감도 없고 그 순간 자체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준 작가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결과를 중시하면서 지금 현재를 희생시키기보다는 지금 하는 우리가 어떠한 행위 자체를 행복으로 느낄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저도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주 멋진 생각을 하셨네요. 자, 어떻게 추석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는 추석이 끝난 뒤에 찾아올지 또 내일 찾아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찾아올 테니 또 멋진 만남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스페라 박철우 모티비언이었습니다. 저는 작가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